자, 그러면은 복습하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첫째, 7년 전쟁 때문에 뭐가 악화돼요? 재정이 악화돼서. 자, 중상주의에서 지네 돈 벌러 하고 미국에 세금도 많이 걷고 미국이 장사하는 거 막았죠?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이미 무슨 계약설이 유행했어요? 사회계약설이 유행하고 요 안에 있는 무슨권 사상을 알고 있어요. 저항권도 알고 있고 또 하나 유럽에서 넘어온 MC몽이야 계몽주의야. 계몽주의로 많이 똑똑해졌죠. 그러면 결국 미국 혁명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요게 있었죠. 자, 해보자. 계기 천천히 해볼게. 1773년에 자, 요게 중요하죠.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이 강경 진압을 하니까 자, 이미 그 전에 영국 애들이 세금 많이 걷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가 있었는데 뻥 터진 거죠? 자, 해볼게요. 그래서 1774년에 1차 필라델피아에서 1차 무슨 회의가 열렸어요? 대륙회의가 열려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영국이랑 안 놀겠다. 영국의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온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제기라 욕심할게요. 바로 1775년 보스턴 옆에 렉싱턴에서 영국 군대와 미국 민병대가 전투가 벌어지죠. 무슨 전투? 렉싱턴 전투. 이것 때문에 1775년 안 되겠다. 정말 싸워야 되겠다 해서 따라볼게요. 2차 무슨 회의가 열려요? 대륙회의가 역시 필라델피아에서 열리죠. 그러면 요 2차 대륙회의 때 조지 워싱턴을 총 무슨관으로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죠. 근데도 아직도 여기서는 전쟁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 빨간 거로 써볼게. 1776년 1월 달에 자, 토머스 무슨 인 페인이란 사람이 커먼 센스 상식이란 책을 쓰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죠. 야, 영국이 우리의 무슨 모국이고 영국 왕이 우리 왕이냐. 저놈들 우리를 괴롭힌다. 독립을 해야 된다. 해서 이거 영향이야.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1776년 7월 4일 날 미국 독립 뭐가 나와요? 미국 독립선언서가 나오죠.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의 기념일을 7월 4일로 하는 거야. 여기에는 미국은 주권 재민이고 미국은 저항권이 있고 모든 사람은 천부 인권 자유와 평등이 있다라고 편향을 하죠. 그런데 초기에는 잘 들어봐. 초기에는 누가 되게 불리했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불리했죠. 왜? 영국이 최강대국이니까. 그러다가 누가 도와주기 시작해요.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러시아, 심지어 프로이센이 도와주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781년 정말 중요하죠. 자, 반전이 벌어지죠. 요크타운 전투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완전히 미국이 무슨 길을 잡아요? 승기를 잡죠. 그리고 2년 있다가 영국이 쪽팔리게 1783년에 파리 조약을 맺고 드디어 미국이 이겨서 전쟁이 끝났죠. 전쟁 끝나고 나서 1787년에 미국에 뭐가 제정돼요? 헌법이 제정이 되죠. 원리가 세 가지죠. 자, 우리는 무슨 제를 하겠다? 대통령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최초의 무슨 주의를 하겠다?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13개 주가 동등한 연방주의를 하는데 외교 정치는 중앙집권을 하겠다.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는 그 해에 조지 워싱턴이 무슨 영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미국의 독립혁명은 바로 전 세계 최초의 무슨 정이 된 거야? 공화정이 된 거고, 조지 워싱턴은 전 세계 최초의 근대적 무슨 영이 된 거야?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은 혁명 중에 제일 쉬운 게 무슨 혁명이야? 미국 혁명이 제일 쉬워. 왜냐면은 봐봐.
영국만 하더라도 무슨 혁명? 청교도 혁명에 막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메리, 윌리엄, 권리장전 막 웃지 마. 명예혁명 막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미국의 독립운동이 제일 깔끔해. 딱딱 떨어지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미국의 독립운동이 가장 쉽게 나와. 매일마다 나오는 게 뭐야? 보스턴 차상권. 맞잖아. 모의고사 풀면. 그리고 근데 이것까지 외워놔야 돼. 왜냐? 애들이 요까지만 알고 파리 조약한 다음에 헌법 제정이랑 워싱턴이 대통령 되는까지는 안 외워, 보통. 근데 가끔 가다가 사설 모의고사에서 요런 거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데 요 과정을 퍼펙트하게 외워야 돼. 알았죠? 왜냐면 이거 틀리면 진짜 아까운 거야. 차라리 프랑스 대혁명은 워낙 복잡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거는 틀리면 안 돼. 알았죠? 언니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때 뉴 월드에서 했듯이, 그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해볼게요. 지울게. 자, 지우자. 그래서 한 방에 정리가 됐죠, 여러분? 자, 볼게. 부끄럽죠? 아니요. 부끄러움은 너의 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옥의 문에 왔어요. 바로 무슨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할 건데, 내가 지난주에 한번 빠뜨린 게 있어. 뭐냐? 18세기 여러분 후반에 프랑스에서 무슨 사상이 유행했어요? 계몽 사상이 유행했잖아. 그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기억나요? 무슨 테르? 볼테르가 바로 모든 사람의 입장을 이용해주자. 관용. 언론과 시민의 자유를 주장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볼테르와 같은 시대 물소야, 루소야. 루소가 1763년인가 1년에 무슨 계약서를 썼어? 사회 계약서를 써서 직접 민주주의, 그 다음에 따라해보자. 무슨 의지를 강조했어? 일반 의지를 강조했고 절대 우리 권력을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스키웨? 몽테, 자 외우죠? 몽테 스키웨의 무슨 분립이 있었어요? 삼권 분립이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얘기 해줄게. 내가 아까 빼먹었는데 미국이 만들어지자마자 이권 분립이 아니라 몽테스키웨처럼 미국 독립혁명 이후에 미국도 무슨 분립을 해요? 삼권 분립을 해. 그럼 이거 뭐의 영향이야? 몽테스키웨. 무슨 사상? 계몽 사상의 영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해보자. 디드로와, 자, 해보자. 달랑베르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계몽 사상을 모아다가 전 세계에 퍼뜨리는 무슨 전서? 백과 전설을 만들어서 여러분 퍼뜨렸죠.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이 계몽 사상이 미국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좀 이따 배울 무슨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에도 영향을 준 게 볼테르, 루소 사회계약설, 디드로의 백과전서의 영향이야. 알아두라고. 근데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만 영향 준 게 아니라 무슨 혁명? 미국 혁명에도 영향을 준 거야.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두 개를 빠뜨렸어. 뭐를 빠뜨렸느냐? 해보자. 자, 여러분. 17세기 때, 잘 들어. 영국에서 베이컨이 만든 무슨 론이 나왔어요? 경험론. 요 경험론은 관찰, 그 다음에 뭐야? 실험을 가지고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고 무슨 법을 사용했어요? 귀납법을 사용했죠. 반대가 누구야?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아니다. 이성이 중요하다. 무슨 론? 합리론을 가정했죠. 합리론. 그러면 봐봐. 프랑스의 합리론은 누가 만든 거야? 데카르트가 만든 거죠? 베이컨인데 요거는 뭐야?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 무슨 법이에요? 연역법이었죠.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니네들 참 웃긴 게 베이컨이 쓴 책이 바로 뭐예요? 무슨 간? 신기간. 몇 년도? 1620년. 그러면 데카르트가 쓴 게 내가 지난주에 바보같이 방법적 회의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에 적혀있는 방법이고 책 이름이 방법소설인데요. 내가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방법소설을 계속 반복적 회의로 썼더라고. 그래서 고쳐놓긴 했거든. 그러면 방법적 회의는 뭐냐? 이성 가지고 방법적으로 계속 의심해서 고칠 수 없는 어떤 연역법인 전제를 찾아내는 건데, 내가 지난번에 그 인강 찍을 때 방법소설을 계속 반복적 회의라고 했는데
한 명도 얘기를 안 해줬어.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방법소설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방법소설에 적혀있는 내용이 방법적 회의야. 근데도 이제 교재는 방법소설에서 편집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방법적 회의가 아니라 방법소설입니다. 이렇게 써놨거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18세기 1781년에 독일에 위대한 철학자가 나타나요. 무슨 트? 칸트야.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영국의 경험론과 프랑스의 합리론을 결합해서 여러분 서양 철학을 1차적으로 완성하는데 이런 칸트의 철학을 따라해 볼게요. 무슨 논이라 그래요? 관념론이라 그래요. 그럼 칸트는 이거야. 이성을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 수 있는 이성을 타고났는데 이 이성만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경험, 관찰을 해야지 이성이 더 빛을 발한다. 그래서 경험론의 좋은 점, 합리론의 좋은 점을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완성한 게 뭐야? 관념론이야. 그래서 현대 철학, 내가 봤더니 한국에 만약에 철학 교수님들 100명이 있으면 놀라지 마세요. 50명이 칸트를 연구한대. 그럼 30명은 그리스, 로마 철학. 그 다음에 나머지 20명은 뭐 그 밖에 뭐 현대 철학이래. 그럼 생각을 해봐.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철학 교수님들이 100명이 있으면 50% 이상이 누구를 연구한 거야? 칸트를 연구한 거야. 실제로 서양은 요거보다 비중이 적겠지만 칸트래, 칸트. 오히려 플라톤보다 칸트를 더 많이 공부한대.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칸트, 그리고 이 사람이 1781년에 따라해볼게.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을 쳐가지고 자기 철학을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은 1871년에 칸트 할아버지가 관념론을 완성하는 순수 이상 비판을 쳤을 때 이때 미국에서는 뭐야? 요크타운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죠. 다시 미국에서 요크타운 전투 벌어지고 있을 때 독일의 무슨 칸트 할아버지는 뭐를 썼다?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을 써서 10번 무슨 논을 만들었다? 관념론. 무슨 논? 관념론. 여기까지 알겠죠? 칸트. 그래서 요거 빼먹었는데 왜냐면은 베이컨도 중요하고 데카르트도 중요하지만 그 두 분들의 철학을 묶어서 완성한 게 누구야? 칸트인데 봐봐. 한국에도 칸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누가 있을까? 봐봐. 니네 삼국시대에 그 원효 스님 아시죠? 원효, 좀 뜬금없지만 원효 스님 딱 봤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고구려 불교, 백제 불교, 신라 불교가 교리가 틀리니까 매일 싸웠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불교 종파가 10개가 넘었나 봐. 그러면 자기가 맞다고 매일 싸우는 거를 원효 스님이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모든 불교를 통합해버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모든 거는 하나의 마음으로 간다. 일심사상 혹은 원만하게 융합해서 회전해서 통합시킨다. 즉 여러 교파의 불교를 강제로 통합한 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다 논리적으로 껴맞춘 거야. 그래서 나는 칸트가 딱 나오자마자 국사를 많이 가리키다 보니까 딱 누가 떠올라? 원효랑 같은. 그러니까 물론 추구하는 건 틀리지만 원리는 똑같이 서로 싸우고 있는 철학을 딱 가다가 서로 어떻게 단순히 섞은 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더 완성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칸트 같은 분이 있었다. 누구? 배선아 원장님이야? 원효야? 원효. 김혁재야? 이혁재야? 자, 볼게요. 나만 신난 것 같아. 왜 그래? 지쳤지? 왜냐면 그때 거기 끌려갔을 때 언니가.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칸트 알릴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건 아니 왜 그러냐면은 세계사가 작고 무슨 탱에서 나와요? 눈탱이야? 구탱이야? 구탱이 나오. 야, 개스 해볼게. 이거 야리냐 나를? 안 잔 건 아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너머에 뭐를 보는 것 같아. 응?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나랑 원장님이랑 융합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짠 하고 있니까 혁재샘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만 더 할게. 아유, 나도 좀 어지럽다. 요즘에 몸이 안 좋아. 자,
오래 못 살 것 같아. 한 90. 자, 여러분 해볼게요. 자, 절대 왕정 때는 편하게 들어봐. 수많은,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수많은 상비군, 30만 명, 50만 명이랑 그 다음에 10만 명의 공무원, 관료제를 끌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배웠어. 절대 왕정 때는 무슨 주의를 했어요? 중상주의죠. 중상주의는 뭐야?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안 하겠다. 국가가, 왕이 경제를 강제로 뭐 하는 거야? 통제하는 게 중산주의죠. 그래서 이 중산주의랑 같은 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기네의 금을 지키려고 무역을 보호한다. 좀 얄미운 거지. 팔지만 수입은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일종의 통제야. 그럼 야,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반발로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케네라는 분이 등장해요. 케네가 하는 말이 이거야. 야, 일단 국가가 통제하면 자유로움이 없어지니까 뭔가 한쪽은 잘 되지만 한쪽이 망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통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방임, 자유롭게 놔둬라. 자유 방임주의를 강조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나 케네가 보기에는 상업은 겉보기만 돈 벌지 실제로 적자가 날 수 있다. 차라리 농민들에게 농사 잘 질 수 있게 보호해주고 농사진 거를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해주면 그 와중에서 세금도 잘 거치고 오히려 중상주의보다 돈을 많이 번다. 해서 이 케네가 무슨 주의? 오히려 상업보다 농사가 중요하다. 무슨 주의를 강조해요? 중농주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농주의가 아니라 이거야. 자유방임주의. 야, 국가야, 좀 통제하지 말아라.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져서 자유롭게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곡식을 팔 수 있게 했을 때 더 돈을 번다. 자, 그런데 요걸 한 수 더 떠가지고 영국에, 잘 들어봐요. 영국에 누구야 여러분? 바로 아담 스미스라고 들어본 적 있죠? 몸이 되게 아담해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 봐봐. 이거 하나 맞춰봐. 애기, 곰. 이게 뭐야? 보이지 않는 선. 자, 볼게요. 자, 여러분, 니네 고등학교 때 배웠죠?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선을 강조하면서 뭐라 그래? 야, 국가가 중상주의 통제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옆집 빵이 후지고 비싸면 돈을 더 벌려고 맛있는 빵을 싸게 판다. 그러므로 국가가 통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더 맛있고 싼 빵을 팔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 하면서 요 아담 스미스도 자유 무슨 주의를 주장했어? 방임주의를 주장했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외우자고. 또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 있죠.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상주의 통제 정책하지 말고 국가는 그냥 전쟁이나 치안만 유지하고 어떻게 자유롭게 물건 팔고 장사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핵심을 알려줄게. 절대왕정 때 국가가 지나치게 중상주의 통제 정책을 하니까 18세기 때 누가 등장해? 너 뭐 캐냈니? 고구마 캐냈어. 누구야? 케네와 자 무슨 선? 보이지 않는 선을 한 아담 스미스는 무슨 주의를 얘기했다? 자유방임주의. 이것도 일종의 무슨 사상일까? 계몽사상이죠. 물어봐. 자 봐봐. 우리 곰소녀가 곰을 사냥했어. 2마리를. 그래서 웅담을 팔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야! 웅담 팔지 마. 빡치죠? 아니야. 우리 신체의 자유도 있지만 자유롭게 물건을 파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그게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거잖아. 근데 국가에서 너는 그만 만들어. 더 팔어.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자유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뭘 캐냈어. 캐네. 그 다음에 누구? 아담 스미스가 넣으면은 중상주의를 반대하고 무슨 주의다? 자유, 방임주의다까지 알겠죠? 자, 됐고요. 자, 이제부터 그래도 프랑스 혁명이 재미있지 않니? 그래서 언니 눈 쌩쌩해졌어 갑자기. 아, 그때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했으면 오래 다녔을 텐데. 이럴게요. 너 왜 그래? 아까 못 자서 그래? 하긴 얘가 있어야지 안 자는데, 그치? 진격에. 그 지난번에 취향이 있어도 꼴장. 자, 보자. 배가 지금,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모르겠어. 아니, 그거 아니야. 내 짐승이니? 너 재밌는 일 없어, 언니, 요즘에? 배가 아프면 배고픈 거 아니야?
모르겠어. 어저께 라면을 한 2달 만에 먹었거든. 라면 1년에 10개 이상 안 먹거든. 불닭볶음면 드세요? 응? 불닭볶음면 드세요? 나는 라면 중에 유일하게 먹는 게 안성탕면. 맞아. 그거 외에 먹으면 체해. 팔도비 안 돼, 먹으면. 그래서 안성탕면 먹을 때 마늘을 3개 넣어. 잘라서. 한마늘. 아니, 나는 모든 거에 마늘을 넣어. 마늘 넣고 토마토는 하루에 무조건 10개씩 먹어. 방울토마토. 그래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방울토마토 10개에다가 마늘 4개 넣고 볶아. 볶은 다음에 거기다가 스팸 딱 3분의 1. 스팸 넣고 계란 하나 풀어서 딱 먹는 게 내 주식이야. 그리고 밥은 요만하게. 그 다음에 반찬은 무채. 그거 먹으면 속이 편한데 오버해서 딴 거 먹으니까 밖에서 못 사 먹어. 자꾸 체해. 몸이 예민한 것 같아. 불닭볶음면에 김치. 자, 보자. 그래서 너무해. 너는 젊잖아. 나는 뭐. 자, 프랑스 대혁명을 배우겠습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프랑스에서요, 전 세계에다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구제도의 모순. 이거를 자 프랑스어로 앙시앙 혹은 앙시엥 무슨 짐이라 불러요? 레짐이라 부르거든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프랑스는 자 일신분이 있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언니. 네, 이제 용서를 드릴게요. 언니 화나니까 확실히 다혈질이다. 그렇죠? 자 일신분은 누구냐? 성직자 카톨릭 신부님 추기경이 일신분이고 따라해볼게요. 몇 신분? 이신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백작, 공작, 귀족인데 놀라지 마세요. 1, 2 신분을 합해서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2%. 그럼 나머지는 몇 신분이에요? 3신분인데 일종의 그냥 무슨 민들이야? 평민이죠. 근데 이 평민의 95%는 무슨 민이야? 농민이고 이 중에 한 5%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 무슨 주와? 부르주아야. 그래서 돈 많이 번 부르주아 농민도 몇 신분이야? 3신분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해보자. 성직자와 귀족은 이 당시 프랑스 땅의 40%를 차지하고 있대. 야, 2%가 40% 땅을 가지고 있대. 근데 문제는 뭐냐? 면세. 세금을 안 내요. 게다가 정치를 성직자와 귀족이 정치 권력을 완전히 뭐예요? 독점을 해요. 그러면 90 몇 퍼센트야? 98%의 3신분은 농민은 매일 세금 내고 군대 가고 착취당 가는데 전혀 정치도 못하고 부르주아가 더 빡쳤어. 옆에 영국은 국회의원 500명 중에 400명이 부르주아야. 왜? 1455년에 무슨 전쟁? 장미전쟁으로 랭카스터랑 요크가랑 싸우다가 귀족이 거의 90%가 죽어버리니까 젠틀맨이라고 부르주아 애들을 다 의회로 올린 거야. 그러면 프랑스의 부르주아는 개팍치죠. 왜? 아니 영국의 부르주아 제 제임스 나랑 똑같이 재산이 1000억인데 쟤는 국회의원도 하고 나중에 귀족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1000억 있고 2000억 있고 열나 부자인데도 안 시켜준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특히 무슨 주아가 부르주아가 불만이 쌓여가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구제도의 모순. 프랑스어로 앙시엥 레짐이라 불러요. 특히 솔직히 평민도 빡치지만 누가 주동한 거야? 부르주아. 권력을 찾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 니네 루이 비통이야 루이 14세야. 루이 14세부터 여러분 루이 16세까지 프랑스가요. 큰 전쟁만 6차례를 벌였대. 물어보자. 우리 최근에 벌인 전쟁이 뭐야? 6.25죠. 6.25 하나 가지고 모든 나라가 불타버렸죠. 그럼 해보자. 루이 14세. 기억 안 날 거야. 스페인 왕이 계승전쟁. 그 다음에 이때 프랑스 때 7년 전쟁. 맞잖아요? 뭐 프렌치 인디안 전쟁. 그 다음에 다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전쟁만 7번 하다 보니까 전쟁하느라고 따라해볼게요. 국가의 재정이 완전 고갈돼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또 루이 14세가 무슨 칙령을 철회했어요? 1685년 낭트 칙령을 없애면서 부자들인 위군호가 다 떠나버린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또 하나, 세 번째.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 왕이랑 무슨 족들이, 귀족들이요, 굉장히 뭐가 심했대요? 사치가 심했대. 아니, 봐봐. 사치가 심한 건 괜찮은데, 이때 뭐냐? 프랑스 대혁명 벌어지기 전에 기근, 흉년, 가뭄, 이상기후가 왔대. 그래서 어디까지 있냐면요. 이때 기록을 봤더니 시골에서 서로 잡아먹는 거. 이런 식이야. 나랑 우리 곰이랑 언니랑 성지순례를 가. 약간 중간 상인이야. 근데 어느 마을을 지나쳤는데 그 마을끼리 친하니까 서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럼 지나가던 여행객들을 딱 잡아다가 잡아먹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대. 그럼 생각해봐. 지금 백성들 기근, 흉년, 가뭄으로 굶어 죽는데 왕과 귀족은 막 여러 번 파티하고 막 난리도 아니니까 뻥 터진 게 되겠죠. 또 하나, 5번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 뭐냐? 옛날 같으면 아 그래 하늘의 뜻이 하라고 말고 왕권 신수설. 왕이 신이니까 못 깨겼죠. 그런데 프랑스 자체에서 이미 무슨 주의가 유행했어요? 계몽주의. 게다가 계몽주의 안에 있는 거지만 무슨 계약설? 사회계약설. 두 명이야. 로크의 저항권도 영향을 주고 특히 물소야 루소야. 루소는 그렇죠. 야, 왜 우리의 권력을 왕을 주냐?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된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더. 니네 프랑스 군인들이 미국 가서 도왔죠. 자, 내가 예를 들어 프랑스 이름으로 뭐 앙샹이라 하자. 그럼 프랑스 군대 가서 미국이랑 싸웠는데 미국이 그 허접한 미국이 영국을 이겼어. 그래서 미국에서 뭐를 본 거야? 자유를 본 거지.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에 당연히 영향도 받았겠죠.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진 이유가 되게 많아.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구제도의 모순. 그 다음에 지나친 전쟁으로 어떻게 해요? 국가 재정이 몰락하니까 농담 아니에요. 봐봐. 하나 봐봐. 니네 미국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운동이나 딱 하나야. 가장 핵심은 세금이야. 세금만 덜 걷었어도 절대 안 나. 아 진짜로. 나머지는 그냥 이유가 되지만 주된 이유가 아니야. 야 봐봐요. 미국에서도 세금만 덜 걷었으면 전쟁이 안 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세금만 덜 걷어도 절대 전쟁이 안 나. 그러면 미안해. 가장 핵심은 세금이고 나머지는 내가 보기엔 그냥 사이드 메뉴야. 뭔지 아시겠죠? 뭐 왕과 귀족이 야 까놓고 얘기하자. 어떤 나라가 사치 안 하겠니? 왕과 귀족이. 당연하겠죠. 두 번째. 기근 항상 있어. 댄메이 기근. 들어본 적 있죠? 경신 대기근.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미 그전에도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모든 건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고 만약에 오늘부터 아빠가 딱 너 용돈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슬프지. 애기. 오늘부터 만약에 딱 아버지가 됐다. 자보자. 쟤나 아버지 자고 있을 때 딱 지갑 열 것 같아. 안 그래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응, 잡을게요. 힘내. 왜 그래? 배고프긴 하지? 응, 나도 배고파. 겨우 숨 쉬고 있는 것 같아. 응? 어떻게?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 이제 숨을 끊겠지 뭐. 자. 자. 아이고. 질문이. 응, 질문해봐요. 아, 근데 이거 상관이 없는데. 이따 끝나고 해줄게. 끝나고. 그때 응. 루이 14세가. 응. 루이 14세가 뭐? 아니, 제임스 2세랑 겹쳐요. 루이 14세가, 잠깐만. 루이 14세가 1648년부터 1715년. 누구? 제임스 2세? 네. 제임스 2세가 1600, 잠깐만. 얘가 1688년에 물려나지. 1600, 얘가 85년쯤에 하니까 겹치네. 겹치네. 이게 재위기간이거든? 태어난 게 아니라 재위기간이야. 그래서 루이 14세가 1725에 죽으면 이 사람이 죽는 건 그 후에 죽겠지? 후에 죽으니까 이때 왕하고 프랑스로 도망가거든? 만났겠네. 루이 14세가 돈 대줬겠네. 아, 그럼 루이 14세 때 명예혁명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1648이니까 루이 14세가 왕이 됐을 때 얘가 5살인가 왕이 되거든? 그때 찰스 1세 죽일 때도 있어. 왜냐면 1649년 모가지가 잘리잖아. 그러면 루이 14세가 왕이 됐을 때 청주도 혁명 중이었고 명예혁명도 보는 거지. 아, 그러면 그때 낭트칙령 폐지가 1685년. 제임스 2세가 왕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도 몰랐지만 대충 연도를 알면 맞히잖아. 근데 내가 자꾸 연도 강조하는 게 왜 저게 나오는 거예요? 몰라. 모르면 이들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는 사설에서. 아니 근데 봐봐. 애기야. 내가 근데 연도 다 얘기했지 이거. 언니야. 됐어. 자보자. 야. 그때 응. 그 뭐지? 보이시라고 나중에 있다니까 하고 나중에 물어봐. 자, 그러면 해보자. 1789년에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이 당시 왕이 루이 빅동이야, 루이 16세야. 루이 16세고 아버지가 루이 15세. 아마 할아버지가 루이 14세일 거야. 그런데 루이 16세의 아내가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마리 앙트아 네트라는 분인데 잘 들어봐. 언니가 좋아했던 프리드리아테 드디어 패가지고 슐레지엔을 뺏긴 게 오스트리아 여왕했던 마리아 테레지아죠.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 누구야? 마리아 앙트아네트야. 그럼 원래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앙숙이었거든요. 근데 루이 16세랑 마리 앙투아네트가 결혼할 때 전 유럽이 놀래. 왜냐? 수백 년간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드디어 화해를 하는 거야. 참고로 마리 앙투아네트가요, 니네 나중에 사진 볼 텐데 역대 모든 왕비 중에 제일 이뻐. 지금 내놔도 거의 우리 언니 수준이야. 비우지 마. 아 진짜 너 얘가 난 얘가 한 거야, 맞지? 너 얘는 무관심하고 재볼게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이 배경 설명을 할게. 프랑스가 거의 거지가 된 건 이미 루이 14세부터 빚더미야. 왜냐? 전쟁 엄청 했지. 랑트 칙령 파괴했지. 사치했지. 그래서 루이 16세 때는 또 뭐야? 미국에 도와주다 보니까 더 적자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오지 않아요. 외우지 마. 명사회라고 성직자와 귀족을 불러서 야, 지금 흉년 가뭄이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다가 밀란이 난다. 그래서 니네 성직자 귀족은 세금 안 내지 않냐. 그러니까 미안한데 지금 나라가 힘드니까 좀 세금 좀 내라 했더니 전하! 그러면서 개지랄 떤 다음에 우리도 힘들어요. 나 한 달 용돈 7억인데 5억밖에 못 써요. 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그러지 말고 거절을 해. 백성들이랑 의논을 하지. 그러면 웃긴 얘기. 이때 얘네가 양보를 했으면 프랑스 대혁명은 없는 거야. 그러면 봐봐. 농민들은 지금 기근 흉년으로 한 달에 5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5억 쓰는 새끼가 나 지금 4억밖에 못 써라고 한 거야. 그래서 결국 명사회를 몇 번 열었는데 성직자가 계속 쌩까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789년 170년 만에 무슨 회를 열어요? 삼부회라는 걸 열어요. 그럼 삼부회는 뭐냐? 자, 신분제의회가 되겠죠. 여기서는 따라해보자. 제1신분인 성직자가 300명이 모여. 즉 프랑스 전역에서 수만 명의 신부님이 있으면 대표로 300명이 모이고, 자, 이 신부는 뭐냐? 수천 명의 귀족 중에 몇 명이 모여요? 300명이 모이고, 3신부는 뭐냐? 한 2천만 명? 3천만 명의 평민 중에 600명이 대표로 모이는 거야. 일종의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왜 3부회냐? 1신분, 2신분, 3신분이 모였다 무슨 해? 3부회가 된 거야. 그러면 1신분과 2신분을 왜 열었느냐? 지네가 돈 내기 싫었던 거야. 돈 내기 싫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3신분에게 세금을 밀라고 한 거야. 이래서 루이 16세가 부탁을 해. 야, 부탁이다. 세금 좀 더 걷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갑자기 1신분과 2신분이 세금 더 걷는 거 투표하는 건 좋은데요. 따라해볼게요. 1, 2신분은 신분제별로 표결을 하지. 제 얘기 들어봐요. 300명 1신분이 한 표, 300명 2신분이 한 표, 600명 한 표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성직자와 신부님이 2표 해가지고 우리는 면제, 니네가 내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3신분이 빡치는 거야. 아니, 신분제 표결을 하지 말자. 무슨 소리 하자? 몸무게 수야, 머리 수야. 머리수로 표결하지. 그럼 봐봐. 잠깐만 내 얘기 봐. 성직자 300명 중에 10%는 백성 편이야. 귀족 300명 중에 10%는 누구 편이야? 당연히 평이. 왜? 기득권층에도 또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만약에 머리수로 하면은 30분이 이기겠죠. 그 어떤 결론이야?
니네도 세금 내. 우리도 낼게라고 하겠지. 그래서 따라해볼게요. 무슨 방식 가지고 표결 방식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면 성직자와 귀족이 만약에 신분제 표결이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머릿수 표결을 하면 얘네가 지겠죠. 그럼 얘네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귀족과 성직자가 루이 16세 막 바지를 잡고 이제 안 할래 막 하는 거야. 그 여기서 루이 16세가 닥쳐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조금 루이 16세가 되게 착했대. 되게 착하고 검소하고 취미가 뭔지 알아? 취미가 시계 있죠. 시계 이렇게 조립하고. 야 생각해봐. 프랑스의 엄청난 왕이면 보통은 막 에브리데이 파티하고 막 음악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 궁궐의 조그만 책상에다가 시계 같은 거 태압 감고 이런 스타일이야. 그건 지금 소박한 애잖아요. 소박한 대신에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았어. 삼부회를 해산시켜버려. 왜? 너무 왕과 귀족 얘기를 들어준 거야. 야 나가! 라고 했는데 해보자. 1789년 내가 날짜 외워왔어. 6월 17일 표결 방식으로 삼부회가 끝나자마자 베르사유 3부회는 참고로 베르사유 어디서 열렸어요? 궁궐에 열렸어요. 그 왕과 성직자와 귀족이 가자마자 삼신분들이 베르사유 궁궐 안에 모여서 야 안되겠다. 3부회가 끝났는데 이거 우리가 모인 김에 국민의 대표니까 해볼게. 갑자기 베르사유 궁궐에서 6월 17일 날 300명의 의원들이랑 30명의 성직자 30명의 귀족들이 붙어서 국민 10번 국민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17일이에요? 응? 여기는 20일이라고. 그건 따로 얘기해 줄게. 그게 맞는 건데 일단 봐봐. 6월 17일 날 30분이 베르사유 궁궐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30분 같았으니까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의회를 만들겠다. 딱 발표하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이거 왕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 안 되겠다. 베르사유 궁궐을 잠가버려. 쫓아내. 쫓아내니까 얘네들이 봐봐. 이게 베르사유 궁궐이면은 요 안에서 야! 국민의회 만들었는데 루이 16세가 니네 나가! 나 허락 못해 해서 쫓겨나. 여기 쫓겨나니까 어디 가냐면요. 테니스 코트장 있죠. 이거야. 내가 교실에서 원장님을 몰아내자! 했더니 원장님이 우리 쫓아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 야! 중앙공원으로 모여야 돼. 중앙공원으로 모인 거야. 그래서 1789년 6월 20일 날 테니스 코트 선언하는데 뭐냐? 우리 만들어진 국민의회는 입헌군주제하고 여러 가지 개혁하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테니스 코트 선언이야. 그러면 수능 특강이나 다른 문제집 보면 어떻게 써있느냐 이렇게 써있어. 국민의회를 만들고 곧이어 테니스 코트 선언했다고 나와. 요즘에 분리해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교재 이렇게 나올 거야. 자, 1789년 6월 17일 날 베르사유 궁궐 안에서 국민의회가 만들어지자 임금이 루이 16세가 니네 하지마 하고 쫓아나니까 해산한 게 아니라 어서 테니스 코트에서 선언을 했어. 우리는 헌법을 만들고 싶다. 입헌군주제 하자.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라고 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랬을 때 잘 들어봐요. 이때 루이 16세가 봤더니 전 프랑스 애들이 막 지지를 하니까 아 여기서 탄압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인정을 했어. 알았어라고 했는데 루이 16세가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하느냐? 영국도 1642년에서 49년 의회가 힘이 세지니까 찰스 1세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여기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야. 왜? 100년 전에 당했잖아. 그래서 전화를 걸어. 야, 국경 수비대야. 잠깐 와라. 와가지고 얘네 진압하자.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소식을 파리 시민들이 안 거야. 그 파리 시민들은 국민의회 왕이 인정했는데 이 왕이 갑자기 국경에 있는 군대를 보내니까 승질나겠죠. 이때 또 헛소문이 돌아. 야 왕이 군대 풀어가지고 국민의회랑 네 고생했습니다.